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네, 오늘 69회를 맞았습니다. 매주 아주 특별한 얘기만 골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데 진짜 봄이 와야 될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셔서 오늘은 압록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압록강. 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강주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원 박사님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다양한 문제에 관심 가지신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분단, 통일, 북한, 중국, 이런 데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보통 정치학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주로 정치학 아니면 경제학. 네네. 예, 쪽의 분들. 근데 선생님은 문화인류학을 하신 분이세요? 예. 좀 색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북한을 연구하겠다라는 어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인류학을 이제 접하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조국경이라는 지역에 두만강 지역에 가서 2000년에 이제 첫 탈북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석사 논문이 자연스럽게 탈북자와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탈북자 소수 집단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구별짓기.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탈북자가 누구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연구자분들이. 근데 저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들 구별짓게 하는가. 한국 사회에 보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방인들에 대해 아니면 소수자 집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탈북자 분들을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인권 논문이네요. 네. 그 당시 2003년에 나왔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으로 보려고 했어요. 탈북자가 적응한다, 부적응한다, 막 그런 식의 그들의 문제로만 많이 보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지만 문제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를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구별짓기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좀 오래됐습니다만 석사 논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2000년부터 꾸준히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을 만나왔고. 그때가 탈북자들이 급증할 때. 2,000명, 3,000명 이제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던 거죠. 예. 그때 막 저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저는 직접 이제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한 3년 동안 한 몇백 명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00명 넘게는 형하고 동생으로 소위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락보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짓기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석사 논문에 이제 한 대목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 어디신데? 진주 산청 지리산자락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그 진주하고 산청은 조금 다르게. 네, 산청이지만 초등학교는 이제 국민학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이제 유학 간 셈이죠. 진주로. 네, 좀 가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나왔으니까요. 나름 지방이라는 곳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 서울에 적응한다는 거.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기 힘든데 가만히 이제 4호선을 타고 동작대교를 건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아니면 신의주 여기서 서울에서 산다는 게 참 버겁겠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나도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왜곡된 시선, 왜곡된 잣대를 조금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구별짓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야, 그 석사 논문을 사실 뭐 학계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석사든 박사든 논문은 별로 안 읽는다며요. 지도교수 읽고 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욕할 사람 정도 읽고 뭐 이런 데는데 그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탈북자들 수백 명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 100명 정도와는 아예 형하고가 됐다면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구별짓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구별짓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잣대를 이중적인 잣대라든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든가 저도 하도 오래된 논문이라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떤 배신자라고 어떤 구별짓기를 한다든가. 아니 남한 사람이 배신자라고 구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 탈북자들을 이제 조국에서 세금만 축낸다. 근데 어떻게 보면 탈북자 분들도 그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중국이나 3, 4년 겪었으면 그 과정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마치 그동안 변해온 모습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나타난다든가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왜 북한 사회 왜 저래? 라고 본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왔는데 요즘도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북한에서 왔으면 북한 전문가가 돼버리는. 그렇죠. 뭐 종편 같은 데 이만갑에 보시면 이만갑이 저거죠. 이제 만나러 갑시다. 막 그런 프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던지는 질문들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에 갔는데 북한의 방송에서 최순실은 언제부터 알았냐 뭐 이런 질문이죠. 청와대의 사정은 어떠냐 뭐 그런 질문을 그분들한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그분들을 오신 이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어떤 그걸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지 실제 모습 그런 걸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쓰시고 또 바로 박사과정으로 가신 거죠.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이제 소수자 집단 저는 인류학에서 이제 정치 인류학을 전공하는 이제 이게 정치 인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학 막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저희 인류학에서는 정치 인류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 소수자 집단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탈북자 외에 이제 조선족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 인류학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타국에 가서 다른 외국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삼성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여름방학 때 2번 이제 한 달씩 가가지고 이제 조선족 마을을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 좋을까를 이제 탐색한 사전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동이라는 지역을 이제 매번 가게 되고 거기서 만나는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저희는 인류학은 어떤 그 지역에 가서 1년 넘게 살아야 돼요. 참여 관찰,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들어가서 한 15개월 동안 거기에 살면서 단동이요? 예. 단동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신의주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발음으로 단동이요? 단동이고 중국식 발음은 단둥. 단동. 그 압록강 철교가 있다는 거. 흔히 영상에서 많이 보고 이제 모르실 경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지만 뭐 지난 10몇 년 동안 꾸준히 공영방송에서 뭐 북한과 관련된 일이 터졌다라고 하면 늘 화면에 나오는 게 압록강 철교와 단교 그 화면이 있는 곳이 단동입니다. 알고 나면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그 화면을 보시게 돼요. 네, 맞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화면이지만. 거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개념이 좀 틀린데 시 개념이 좀 틀립니다. 단동 시 인구는 한 300만이 넘고 시내 인구가 이제 한국의 시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보고 있어요. 80만에서 100만이면 큰 도시네요.
한국 기준은 크고 중국 기준은 중국, 네. 노년성이라는 성에서는 네. 6번째 도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중국에서는 큰 도시가 아니죠. 네, 그렇죠. 중국은 뭐 다 크니까요. 네. 성에서 6번째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그래도 중국에선 가장 큰 국경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수많은 국경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가운데선 가장 큰 국경 도시. 거의 100만 되는. 예. 그럼 그 중에 단동은 바로 이제 북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거긴 조선족이랄까 이런 분들이 예. 얼마나 사십니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본 것은 이제 조선족과 한국 사람의 관계를 보려고 처음에 들어갔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조선족 분들이 이제 시내 인구가 한 8,000명에서 10,000명. 그 당시에 그 한국 분들이 한 2,000명 넘게 계셨고요. 남한 예, 출신. 예. 네. 한국에서 이제 그쪽에 사업을 네, 하러 네, 가신 네. 분들이 가족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2,000명 넘었고, 북한 하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남한 하교처럼 네, 네. 한국의 하교들도 많으시죠. 네네. 이제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 다시 단동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존재가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참여관찰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분들이 한 2,000명 이상. 그 서울시 조작관첩 유우성 씨가 맞습니다. 북한 화교였죠. 예, 화교죠. 네. 그런 분들이 한 2,000명 넘게 나와 계셨고, 네. 북한 사람이 네. 합법적으로 나와 계시는 네네. 그게 탈북자 개념이 아닌, 네. 저희는 이제 기존에 북한을 떠나면 다 탈북자들밖에 없다. 동부삼성에는 그런 식의 선입견이 그렇죠. 그 있지만 막연하게 모르면서. 2000년대만 하더라도 단동에는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분들이 한 2,000명. 그랬을 경우에 제가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분들이 8,000명이라고 했지만 경제 인구는 한 4,000명이라고 따지면 이제 조선족 4,000명, 한국 분들 한 2,000명, 북한 하교 2,000명, 북한 사람들도 2,000명 이상. 그러니까 10,000명의 경제 인구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선생님, 것이죠. 그럼 평소 궁금한 건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표현 중엔 중조국경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북한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북한 하면 됩니까? 저는 그냥 북한이라고 그냥 한국을 하니까 그냥 북한이라고 네. 하지만 거기서는 조선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 애매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문화인류학자는 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냥 국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따져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네. 네. 아니 그래서 그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나라 이름은 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야 되는 거고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는 이제 남쪽이라고 이제 정치 것을 좀 피하는 대화를 할 때 남쪽, 위쪽, 남측, 아래 네, 동네, 북측, 윗동네 네, 막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늘 뭐 분단 문제나 이런 것도 말씀을 나눌 텐데 상대를 뭐라 부를까도 사실은 정확히 합의되거나 탈북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북한 이탈 주민이니 뭐니 뭐 또 심지어 세터민 이런 말도 했죠. 세터민은 좀 문제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칭, 약칭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그리고 부를 때 어떤 뉘앙스로 부르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그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북한 화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칭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화교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죠, 네. 조선 화교를 또 줄이면 조교라고 돼요. 네. 흔히들 부르는데 조교는 또 다른 존재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예요. 어떤? 흔히 그쪽에서 조교라고 할 때는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예전부터 다 중국에 살고 있는 분들. 이 조교입니다. 그럼 두 명칭이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약칭을 할 때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저는 약간 편의상도 있지만 좀 그분들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북한 화교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조선 화교 아니면 조교.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했을 때는 조교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 국적이지만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꾸준히 살고 있는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교를 알고 있었는데, 가서 자꾸만 대화 나오는데 조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을 상상했는데, 만나보니까 한국의 주현미 씨라든가, 막 그런 분하고 비슷한, 이제, 고향이 북한, 우리 한국은 남쪽이죠. 요즘 최근에 가장 인기 있으신 분 중에 이영복 선생님, 요리사. 네. 네, 그분도 학교시잖아요. 네, 왜냐 한국말 잘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인도 뭐 학교 출신이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한국말만 한다라고 해서 다 한국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단동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동북 삼성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시다가 마을하고 이제 촌, 그러다가 단동으로 딱 정하신 또 까닭은 뭔가요? 이제 처음에는 국경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 대상보다는 국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국경 연구.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두만강 쪽에 갔을 때 처음으로 압록강 옆에서 누워 잤어요. 바로 뭐 3m도 안 떨어진 오두막집에서 누워 자면서 이제 설레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철부지였는지 인류학에서의 이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이 인류학자거든요. 고고학자이지만 인류학인데 마치 저도 그때 첫 경험이었고 현지조사가 마치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되게 설레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중국 쪽에서 북한을 누가 헤엄쳐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국경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라는 우리가 보는 했는데, 휴전선 같은데.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분이 또 한 시간 있다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북한에 갔다 넘어가서요? 네. 그리고 또 그날 점심 때 조선족 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쪽 건너편 동네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지낸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망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압록강, 흔히 천국의 국경을 넘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마치 분리된 공간, 단절된 공간, 엄중한 공간으로 생각했던 공간에 삶을 공유한다. 그게 저한테 인류학적으로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고 한국 사회의 인식과는 다르게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탈북자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쪽 편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는 단동에 가서 국경 지역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국경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들어갈 때만 하더라. 처음에 현지 조사하러 이제 장기간 들어갈 때만 하도 조선족과 한국 사람들의 관계. 전도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민박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민박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들어갔죠. 한국분이 운영하신다라고 해서 갔는데 한국분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조선족 분이었고요. 근데 파출부 아줌마가 한 이틀 지나니까 알게 됐는데 북한 출신의 신의주가 고향이 분이 소위 이제 강을 건너와서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거 탈북자라고 아니, 탈북자가 아니고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 해외 노동자 개념인데 도강증이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 당국의 허락하에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강을 건너올 수 있는 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단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민박집에 들어와서 파출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한테 한 달 동안 밥을 얻어먹었던 거고. 남한, 북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족이 다 있는 민박집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이제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분하고 한 달 동안 TV도 같이 보고 하다가 그분이 한 달 뒤에 이제 자기는 신의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는 다리까지 가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보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북한 사람들의 관계도 볼 수 있겠구나. 살다 이제 참여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화교 분들도 이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네 집단 좀 연구 대상이 많습니다.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 이 네 집단이 이 압록강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15개월 동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공부하시면서 비용도 많이 쓰셨겠네요. 남의 나라 가서 아무리 민박집이지만 15개월이면. 15개월이지만 저는 한 2달 동안만 민박집에 있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알게 된 지인분들, 네. 짧게 알게 네. 됐지만 금방 친해진 분들을 집에 얹혀 살고 했기 아. 때문에 이제 2달치 민박비만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들지 않았고 이제 거기서 한글 학교 선생도 하고 아, 네. 막 그런 것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네.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예. 그 도강증이라는 게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그럼 여권에 또 비자를 받고 이런 게 네. 아닌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절차인 것 같아요. 이제 흔히도 국경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산증하는 게 여권과 네, 비자가 네, 네.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북중 국경, 압록강 두만강에서는 그 외에 도강증, 통행증이라고 정식 명칭은 네, 통행증입니다. 네, 통행증. 예, 통행증을 흔히들 강을 건넌다라고 해서 도강증이라는 네. 또 다른 이제 뭐 속칭. 예, 네.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자 여건만으로 들여다보면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니까 있는 비자 거죠. 여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도강증만 있으면 됩니다. 통행증. 그럼 중국 전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변경 지역, 국경 지역의 30km 이내에만 있는 주민들한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양쪽 네.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변경 지역의 한 30km 내에서는 뭐 살 수 있는,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아니 강주원 박사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삶이 네. 이쪽 강 저쪽 네. 강으로 얹혀져 있으니까 네. 그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아. 예. 예. 그런 제도로 하에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는 거고 단동과 신의주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서 네. 뭐 연구자나 교수님들도 가서 단절된 공간을 보지만 거긴 쌍둥이 도시거든요. 예, 100년의 역사에 같이 해왔고 삶을 공유했고 막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네. 아, 100년 정도 된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는 압록강 철교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네. 압록강 단교인데 그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을주에서 신의주로 옮겨오거든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네네. 그게 압록강 철교가 건설되면서 이제 도시의 중심축이 이쪽을 새롭게 신도시가 네네.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신의주가 된 네. 거고 단동도 그 당시만 해도 1800년 후반대는 갈대밭이었지만 다리가 만철이 생기면서 양쪽에 도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일제시대에 송기정 선생님이 신의주에 살면서 압록강 그 철교를 건너면서 마라톤 연습을 했다. 출퇴근하면서 네네. 그런 일화가 있었던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압록강 철교가 반이 쪼개지는 네. 게 있었고 막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우리가 북한이 늘 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흔히들 뭐 요즘도 이제 이야기하시죠. 1900년 70년대 중반까지는 네, 북한이 잘 더 잘 살고, 살았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압록강 지역 80년대 후반까지는 신의주가 단동보다 더 잘 살았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단동에 있는 분들이 신의주에 가서 보따리 장사를 네. 하면서 이제 사는 게 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했기 때문에 끈끈하게 이어지는. 네.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서 그게 역전이 됐죠. 중국은 더 네. 잘 살게 되고 네. 북한은 내려오고 네. 이런 네. 거죠. 그런 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라든가 북한 학교가 또 단동에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고 막 그런 걸 그러니까 공존하는 공간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 자본의 이동이잖아요. 예.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예. 지역으로 가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 양쪽이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한때는 쟤네가 잘 살고 한때는 우리가 잘 살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십몇 년째 반복되는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아니면 정치가들 유명한 정치가분들이 네. 가서 이제 단동에 가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신의주를 봐라. 얼마나 사회주의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근데 단동은 자본주의의 성공 모델이다. 네. 여기 와서 이 양쪽만 비교를 해도 완벽한 반공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가십니다. 단절되어 있다. 서로 간에 전혀 교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단동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단동이 지금의 모습, 어떤 도시의 부를 형성한 것에 반 이상은 신의주와 편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과의 경제활동이 지금의 단동의 모습을 형성한 거거든요.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봉쇄되어 있고 남쪽 끊어지고 바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열린 공간이 신의주를 통해서 열린 공간이 북한으로서 아주 큰 문인 거잖아요. 예, 예. 맞는 거죠. 저는 그냥 10년 동안 연구를 여러 가지로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북한과 관련돼서 저는 꼭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그렇게 알고 국가다라는 게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 단서를 붙여요.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폐쇄된 국가는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볼 때 북한과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 이해할 수 있고 북중관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아닌 지역과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폐쇄된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흔히들 탈북자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오고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 외에는 기차 타고 아무도 안 나온다. 소위 탈북자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온다라는 못 나온다. 하지만 단동이라는 지역은 그 전부터도 왕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주재원들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사람들도 도강증을 통해서 단동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타지, 흥룡강성이라든가 연변 쪽 분들이 단동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셨고 북한 하교 분들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셨고 한국 분들도 90년대 중반부터 거기에 이제 규모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내 집단이 같이 10,000명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경제활동이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말씀드리면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단동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하청을 줍니다, 옷을. 그러면 단동에 있는 한국 분들은 그날 밤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옷을 만들기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보다 더 저임금이니까. 그 당시에. 쓰려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90년대부터 중반부터. 그러면 그런 옷들이 단동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개성공단 이전에. 남북 교류가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옷들이 보면 메이드 인 DPRK도 들어왔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도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럼 그렇게 들어온 옷들은 한국의 홈쇼핑에서 꾸준히 팔렸죠. 근데 한국 분들은 라벨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중국제다라고 사입었지만 실은 북한의 평양에 북한 사람들이 만든 옷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옷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만든지도 모르고 사입었고 그런 옷들이 이제 팔리다 안 팔리면 왜 흔히들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죠. 땡처리한다. 땡처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옷들이 또 다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옷들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다시 단동은 수출이 돼요. 단동에 수출하면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그 옷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동에 사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그 옷을 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양 사람들은 자기네 이웃 친구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국 옷이라고 사입는 거죠. 이 옷들이 한국까지 갔다 왔다라는 것은 또 모르는 거, 통계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20년이 넘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중에 또 그런 옷들을 입으신 분들이 탈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 와서 남한 옷이 똑같은 옷이죠. 그렇죠.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하는 거죠. 평양에 살 때 한 80%를 중국제에 사입었다. 중국제 옷이라든가 식료품을 먹었다라고 이제 설문지 조사에 응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한계에서는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북중 무역의 80%는 중국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제활동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네 집단이 한 10,000명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 학교에 가면 90년대 중반부터 네. 중국 학교에 어떤 반에 들어가면 북한 아이도 있고 한국 아이도 있고 조선족 아이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네. 있고 화교 아이들도 네. 있고 북한 아이와 남쪽의 아이들이 같이 짝꿍이 돼서 공부를 했던 곳이 단동이에요. 지금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있는 거고. 지금 뭐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그러려면 뭐 신고해야 되고. 의도한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중국 학교에 갔는데, 거기 그냥 북한 친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만나요? 맞아, 그거 진짜 자연스러운 건데, 그쵸? 예. 예, 그런 만남이 20년째 이어져 왔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네 집단이 얽히고 설킨 관계 맺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 단동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네. 한국 사람이 평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 가능은 했지만, 그걸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조선족과 화교니까 밑에 관리자로서 일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집단이 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동에서는 작은 통일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통일이 뭐냐, 뭐, 묻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탈북자 연구를 했을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잘 아시겠지만 흔히들 뭐 논문을 쓴다든가 글을 쓸 때 앞에 늘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탈북자와 한국 사회의 만남은 그렇죠. 작은 통일 예비 시험 무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떤 이 연구의 의미 부여, 탈북자의 의미 부여를 막 하던 시절 또 저도 석사 논문을 썼고 그럼 그게 2000년대 초반인 거죠. 근데 단동에 갔는데 제가 무색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탈북자 겨우 그 당시 2-3천 명 가지고 이런 얘기 했던 여기 게 10,000명의 사람들이 제가 90년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1988년에 남북의 민간인들이 만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게 1988년이거든요. 그리고 한중 수교가 1992년이었지만 92년 전에도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단동에 들어갔었고 소소한 만남들은 92년 전부터 있었고 그런 만남들이 이제 규모상으로 늘어난 건 90년대 중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에서 단동 배가 이제 취항을 하는 게 98년입니다. 일주일에 3번 배가 뜨는. 그 배가 이제 98년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단동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북중무역으로만 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압록강에. 근데 단동에서 이루어진 북중무역은 북중무역만이 아니고 삼국무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이 개입된 한국과 남북과 북한, 중국. 그런 만남을 꾸준히 해왔던 공간. 인천에서 단동 가는 배는 얼마나 걸립니까? 여객선입니까? 오후에 5시에 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도착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일주일에 3번. 누가 타고 다닙니까, 주로?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으로 따이공이라고 이제 보따리 장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한 10몇 번 탔는데 흔히들 우리가 그런 배들 중국에서 한국 왔다 가는 배들을 이제 주목을 할 때 보면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한다 중국산 수입을 한다라고 이제 한쪽으로만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배를 탈 때마다 느꼈던 것이 한국에서 단동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때 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배에 실리는 물건의 뭐 상당수, 이제 가반수 이상은 평양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떤 물건들을 쓸 겁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뭐 라디오, 뭐 텔레비전. 대표적으로는 이제 압력밥솥. 전기밥솥도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단동에 가면 단동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그 물건 샀지만 또 상당수는 북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흔히 얘기하는 보따리 장사들이 밥솥을 하여튼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붕괴론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커피 미스가 들어가니까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한국의 물건이 들어가면 뭔가 북한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체제가 이제 동요한다는 거죠. 동요한다는데 남한을 선망하게 되고 그분들의 근거는 2-4년 전부터 그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커피 믹스나 압력밥솥은 20년 전부터 들어갔다. 네네. 근데 20년 전부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2, 3년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 착각을 하시는 거고 잘못 판단을 하신다라고 맞아요. 보는 거죠. 밥솥만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는 그 일제 코끼리 밥솥인가 그 기억나시죠, 박사님? 그런 거 많이 들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뭐 잘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입하고 뭐 일제가 더 좋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도 제품별로는 일제가 훨씬 좋아서 나갔다 오면 좀 하나 가져와라. 저 같은 경우에 만년필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본의 흐름이고 또 북한 붕괴론자들 분들께서 하시는 게 장마당이 요즘 활성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활성화되면 그분들이 자본주의 맹아가 돼서 뭔가 체제를 정복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번 책에도 썼지만 한국의 강남 아줌마들이 한국 사회가 망하는 걸 원할까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장마당에 돈을 보고 있는 소위 돈주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 이미 기득권이잖아요. 그 체제가 유지가 돼야 돈을 벌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희망 섞인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냥 자의적인. 네, 자의적인. 그 북한, 중국 북한 국경을 보면 역시 요새 최대 현안은 사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드라고 봐야 될까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걸로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것들이 폐쇄된 국가라고 가정을 하니까 나오는 거고 사드도 고민이 많이 되고 대북 제재가 더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그런데 대북 제재 같은 경우도 뭐 다 이야기 드려야 되나요? 했을 경우에 좀 답답한 시각이 있는 거죠. 대북 제재도 기본적인 근거는 북한이 폐쇄된 국가라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인 거죠. 개성공단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현금 박스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죠. 퍼주기. 이런 얘기. 그러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든다. 개발. 근데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막아버리면 너희들은 힘들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박근혜 정권의 마인드. 근데 가만히 생각을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북한은 필수 조건이 아닌 거죠. 개성공단은. 단독만 놓고 봐도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2,000명 이외에. 2만 명이 한 달에 한 $300 이상 받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5만 명이 $100 정도 받는다, 평균. 그럼 그것만 해도 인건비가 같아요. 그러면 단동에도 또 하나의 개성공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개의 개성공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필수 조건이 아니고 옵션인 거죠. 그런 국가한테 개성공단 하나 막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조차도 바보네요. 그러면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다 폐쇄된 국가라는 가정하에서. 근데 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그 공무원들, 통일부를 비롯한 또 국정원 이런 직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박사님만 알고 계시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다 아는 걸 거 아니에요. 은근히 알 것 같은데도 모르신 분들이 상당하다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 개성공단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남한도 가서 돈 벌고 남한 자본도 북한도 그거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가서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러면 성사가 되지 않고 기업들도 안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예. 북한의 노동자들도 안 올 거고, 예. 뭔가 하여튼 양쪽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멈추면 이제 하여튼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체들은 뭐 죽겠다 그러고, 막 정말 촛불 집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박근혜 물러나라고. 아, 진심으로 자본가들이.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네. 있는 것 중에 북한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죠. 네. 2000년대 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근데 그 퍼졌다는 금액을 10이라고 놓고 봤을 경우에 네. 제 연구가 아니고 많은 연구자 몇 분이 하신 것은 거기에 60%에서 70%는 인건비를 줬어요. 네. 인건비를 줬다라는 것은 그들을 노동력을 활용해서 뭔가 이득을 본 거죠. 네. 근데 그 인건비는 개성공단 이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 단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무역이 네.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걸 아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월급 줘놓고 그거를 퍼줬다 그러면 근데 퍼줬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을 거죠, 반박을 그분들. 못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휴전선으로만 남북관계를 보니까 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안 보이니까 100%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반박을 못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생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익히 아는 관료가 있더라도 네. 개성공단 폐쇄는 그런 그 의사결정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잘 모르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 경험상 만나봤던 분들이라든가 네. 그쪽 분들이라든가 상당수 아까도 이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제가 이제 논문을 냈을 때 네. 막 그런 것들을 보고 했을 경우에 생각 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고 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 게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성공단을 막았기 때문에 북쪽의 피해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고 네. 한국의 피해만 1조 원이 넘는다라고 그쪽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한국의 피해만 네. 1조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신다면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중국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했죠. 대북 제재 대북 제재 해달라. 유엔 친구인데 네.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에 네. 때를 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시각은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중 관계를 지원과 원조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네네. 네. 중국이 지원하는 거, 원조 하는 거. 북한은 너무 네. 가난하고 너무 네. 찌질하고 너무 서로 폐쇄돼 관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네, 지원과 원조를 하니까 네. 그거는 얼마든지 국가 차원에서 끊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으로 계속 대북 제재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단동을 들여다보고 압록강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생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대북 제재에 지금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데 네.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럼 북한의 민생을 안 건드린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의 민생. 중국의 네. 민생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대북 제재 한다 똑같이 네. 개성공단처럼 그럼 폐쇄까지 감행하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한다라고 했으면 한국은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제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100조가 넘을 거예요. 아하. 100조가 넘는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참을 그럴 한다라는 리가 것은 없죠. 말도 안 근데 되죠. 그런 네. 걸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식의 시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역시 현지에서 이렇게 연구하시니까 단둥이란 도시가 네. 80만에서 100만이 되는 큰 도시고 예. 저는 뭐 안 가봤습니다만 뭐 빌딩도 예. 많고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그 발전의 이면은 예. 지난 100년 동안 예. 신의주 예. 조금 멀게는 예. 평양으로부터 오는 예. 그러니까 국경 도시로서 쌍둥이 네. 도시로서 같이 컸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도 개입이 돼. 네네. 그러니까 그걸 전혀 간과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정권의 소위 네. 그걸 통일 정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대북한 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좋게 거예요. 봐서 무지해서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좋게 봐서. 네. 네,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른 이면도 있지만, 네. 좋게 보면 너무나 모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통일부 쪽에서나 그런 쪽에서는 북한 식당 규모도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단동에 10개 있다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10개 전후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단동에 25개 북한 식당이 있거든요. 아.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그러니까 안 되는. 북한 식당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자본이? 북한 자본도 사람이? 있지만 북한 복무원들이 서빙을 하고 막 네. 그런 게 기본적인 북한 식당, 북한 공연도 하고 네. 그게 기본적인 북한 식당이라고 하는데 단동에 있는 북한 식당 규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게 한국 정부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25개의 북한 식당은 조그만 게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네. 그 흥미롭게 봐야 될 게 그냥 단순히 10개밖에 없다, 10개 전후라고 각종 언론에서나 통일부 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는 건 25개 전후거든요. 네, 25개가 그냥 단순히 식당이 25개가 아니고 그 중에 2개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와. 한꺼번에 손님을. 그 그러니까 500명, 1000명이 들어와서 같이 점심, 예. 저녁을 먹는다?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되고요. 네. 그거 한 200~300명은 뭐 대부분 200~300명은 되고. 그냥 식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갈비집 생각하면 한 60개, 70개가 있다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있을 것 더 있는 같은데요. 거죠. 네. 거기 일하는 북한 복무원도 있고 대북제재의 어떤 무지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북제재 또 강수를 두면서 가장 또 개성공단만 막은 게 아니고 북한 식당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북한 식당 가서 냉면을 사 먹으면 핵개발에 쓰인다. 아. 뭐 쓰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또 어떤 무지냐면 대북제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북한 식당에 안 가면 북한 식당이 망할 것이다. 북한 식당이 망하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판단이 그러면 거거든요. 우리한테 굴복할 거다. 네. 아. 근데 한국 사람이 최소한 단동 아니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단동에 있는 북한 식당에 한국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아, 북한 식당 매출에서 남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그렇게 선입견인 미미하다. 거예요. 북한 네. 식당은 한국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아무 중국이 근거도 나- 없는. 아니, 네, 근데 네,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쓰시는 근거도 거예요.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근데 제가 북한 식당은 그동안 100몇 번을 가봤지만 네. 손님의 90% 이상은 적게 잡아도 90% 이상은 중국 사람이고요. 아, 또 가서 중국 사람 10명이 시키는 금액은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분들 한 100명이 가서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한국 분들은 패키지 관광이라든가 등등 네. 답사를 통해서 네, 가서 네, 네. 간단하게만 먹고 네, 네. 비용 네. 뭐 거기서 완창 안 네, 드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 식당의 매출에 거의 96, 7%? 뭐 2, 3%도 차지 안 하는 게 네.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지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북한 식당과 관련됐을 때 나왔을 때 논조는 맞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KBS. 안 네, 가면.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았어요. 네. KBS 그쪽 방송에서 이야기한 그 방송의 식당은 망한 게 아니고 한 2, 30일 있다가 이제 새로 신장 개업을 했는데 아, 그걸 안 찍고 이것만 보고 이제 찍어가 망했다라고. 그건 정말 왜곡. 한두 개 망한 거는 있지만 그건 어.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25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북한 식당을 갑니까?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식당이.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 인구가 많으시고요. 네, 네, 네. 단동이라는 곳이 중국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전국 애국주의 시범기지예요, 거기가. 아. 그러니까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네. 소위 한국이 사람이 한 10,000명 간다라고 하면 1000만 명이 여행객들이 오는 곳이 단동입니다. 아. 그 1000만 명이 이제 북한을 경험하고 보고 거기다 이제 북한 식당도 가게 될 자연스러운 구조 속에서 아. 여행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활발하게. 그러니까 북중 국경이기 때문에 여행지가 된 거네요. 예, 예, 단둥이 예. 중국 사람들에게.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한국은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동은 어떻게 보면 연기 쪽 몇 군데도 있지만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단동이죠. 네. 그러니까 단동에 있는 저 북한 식당 입장에서는 예. 아니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예. 무슨 제재를 하고 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예, 가서
펑펑 쓰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니까, 예. 그럼 정말 웃기겠네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효과가 없는 걸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네. 개성공단을 막음으로써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쓰시는 학자들, 예. 경제학자분들, 아니면 북한 식당이 망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출발이 북한은 폐쇄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많은 그러니까 것들이 사실은 좀 뭐 보수 정권이랄까 이쪽에서 늘 그게 일상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저쪽 예. 우리가 퍼줬고 예. 망할 거를 좀 뭐 무슨 환자한테 링거 맞추듯이 수명을 계속 연장시켜 준 것처럼 예. 김대중 노무현이 예. 그랬고 예. 그래서 박근혜는 통일이 대박이고 통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러나 요번에 확실하게 군기를 딱 잡고 말이야, 자식들이.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우리 밑으로 들어올 거다라는데 웃기는 소리였군요.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도 제대로 된 논리로 반격을 못 하신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퍼줬다라는 네. 것에 휴전선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럼 퍼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장사라는 게 예. 아까 말씀드린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고. 통계상으로도 60-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를 준 게. 네. 예, 금액에. 아니,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지금 얼마였죠? 평균 100달러라고. 100달러면은 11만 원. 예. 아니, 한 달 동안 부려먹고 11만 원 주면 나만의 그런 노동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연구자분 중에 한 분은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네. 김진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성공단에 만들어진 옷이 속옷의 이제 한국 사회에 소비되는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고요. 아, 의류의 30%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던 옷들이 우리가 소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많은 나는 분들은. 안 입었다라고 네. 여기지만, 네. 은근히 그게 많다라는 거죠. 네. 속옷의 90%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의류의 아는 30%인데. 네. 그러면 개성공단 이전에 단동에서는 더 많은 옷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 아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북한이 퍼주는 대상이었는가? 좀 안타까운 거지만 어떻게 노동력을 좀 활용했다라는 건 그렇죠, 조금 너무 안타깝죠. 싸게. 좀 네. 지금은 착취했다는 네, 말까지 네.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등산복이 유행한 것에 일조를 한 거죠. 2000년대 전 국민이 다 등산복 입고 이런 게 그렇죠. 그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의 배경은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개성공단 이전에 맞아요.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 홈쇼핑 전에 같은 데서 속옷 광고하는 거 보면 막 한 30장씩 막 주고 이런 게 사실은 개성공단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꼭 개성공단이 많은 활성화된 네. 건 2010년 전후죠.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옷들을 어디서 만들었느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 베트남, 뭐 그게 단동에서 캄보디아. 북한이라는 거죠. 아, 제가 네, 말씀드린 네, 거. 네. 그러니까 그 통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 7년도에 제가 단동에 있을 때 한국 기업, 하청을 받는 한국 기업 중에서 10위권 안에 안 들어가는 회사가 네. 한국의 하청을 받아서 평양에 이제 오더를 주는 그 회사가 한 해 80만 장에서 100만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런 옷들. 대표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솔직히 다 아는 메이커들이 그런 브랜드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근데 한국 사회분들은 단동에 참 은근히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단절된 공간으로 압록강은 교류하는 공간을 안 보시니까 네.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시거나 연구하시고 한 달 동안 민박집에 있는데 네, 파출부 아주머니 예, 북한에서 오시고 예. 그다음에 사장님은 남한 예. 사람, 예. 사장님 사모님은 조선족. 길거리에서 양꼬치를 밤에 먹고 있으면 옆에는 북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옆에서 양꼬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단동이고 지금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옆에 북한 사람도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 식탁 위에는 소위 한국의 대표적인 소주 브랜드가 놓여져 있는 곳이 단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남한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건방지거나 이런 태도가 좀 있잖아요. 예. 깔보거나.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단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네. 단동에서 가장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재원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나름 북한에서 엘리트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름 사업을 하시고 한국 분들은 그렇게 거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베이징으로 가거나 예를 든다면 네. 단동의 중국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아까 내 집단의 네, 아이들이 네, 있다라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북한 아이들이에요. 네. 그게 남쪽 아이들보다 북한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네. 북한 아이들은 주재원급 애들이 나온 거죠. 네, 아주 네, 진짜 네, 네. 우리가 문화- 흔히 상상하는 네, 문화 자본이 네, 풍부한.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엄마 거죠. 아빠도 가방끈 길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예. 맞아. 그게 식당에서 북한 사람들 왜냐 사업을 거래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중국 쪽 사업 그럼 파트너들도 훨씬 북한 사람들이 젠틀하고 훨씬 더 교양 있고 이럴 가능성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다르지만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예, 예. 단동에서 저 남한의 이 프레임에만 쌓여 있는 사람은 북한 식당 같은 데 가면 무식하고 뭐 예, 아무것도 좀. 모르고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 무슨 막 저 방공 영화에서 봤던 그런 북한 사람들 장면들 있잖아요. 예, 예. 경직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안타까운 게 차라리 보수 쪽이든 뭐 북한 식당을 가는 걸 되게 겁먹는 거죠.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뭔가 또 다른 변화가 그렇죠. 뭐 있을까봐. 무슨 또 아니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걱정이잖아요. 네. 북한 식당에 간다고 해서 좋은 경험만 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서 애증 관계가 사람 만나고 갈등도 네, 네.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가면 뭔가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은밀한 걸 할 것처럼 뭔가 좋은 관계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이 또 그런 공간은 아닌데 그냥 맞습니다. 놔두면 되는데 아. 예. 그걸 맞아요. 우리가 뭐 네. 베트남 쌀국수 한번 먹었다 그래서 갑자기 예. 뭐 아니거든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북한 또 네. 공무원들이 조금 친절하기보다는 약간 차갑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좀 남쪽 사람한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상냥한 맛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막 상냥한 걸 기대하러 갔다가 네. 또 실망도 하고. 근데 거기서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한쪽 격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마저도 없애버렸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통일 예비 시험 무대하고 탈북자분들 왔을 때 막 이야기했지만 네, 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1대1로 만나는. 근데 그동안은 20몇 년 동안에 단동이든 베이징이든 북한 식당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흔히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네. 통일 소위 예비 시험 무대 네, 네. 그거마저도 아예 만남을 없애버리는. 예. 단둥에 한번 가고 싶네요. 예. 근데 선생님 헤어져야 될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예. 뭐 얘기 몇 마디 안 예. 해도 늘 이렇게 되네요. 예. 저기 이제 하여튼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누가 예. 되든지 간에 예, 박근혜 정권은 아닌 건 이제 확실하죠. 예. 아직까지는 박근혜 뭐 이익인가요? 뭐 하여튼 권한대행 뭐 이런 거지만 예. 그럼 정권이 바뀌면 당장 좀 대한민국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한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 되셨거나 우리 박사님이 아는 사람이 되면 요거 좀 빨리 좀 챙겨라. 바보같이 굴지 말고 이게 진짜 뭐 북핵을 이게 막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 개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정책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정책. 너무 거창한 질문을 네, 네, 해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네. 만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휴전선만 놓고 보지 말자라는 네, 거죠. 네, 남북 관계를 네, 네. 좀 더 단동을 포함해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새롭게 다시 열겠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고 설령 네. 장담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네, 상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5.14 조치, 네. 남북의 민간인들이 만나는 법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네. 단동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단동이거든요. 네. 그 단동을 생각을 인프라가 하고 그냥 쫙 깔려 있으니까. 아직 구조는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정치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한다. 네. 하지만 경제 활동은 민간인한테 맡긴다라는 정책. 중국 정부가 하듯이. 예. 네. 그럼 중국 정부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외교,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자기가 책임진다. 정치 외교. 네. 그렇지만 경제 활동은 민간인한테 맡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민간인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사업가들도 돈이 안 되면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안 하죠. 거래가 하겠어? 돈이 네.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돈이 되면 과테말라도 네. 가고. 그렇죠. 그걸 뭐 어떤 보수나 진보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거든요. 네. 그걸 생각을 하면 거기에다가 뭐 종북이다 무슨 프레임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지점. 네. 그냥 경제활동 그거는 우리 국민한테 맡기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어떤 문제들이 좀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네. 모든 것을 그런 국가가 책임을 진다. 네. 정치, 외교, 경제까지. 경제도 국가가 봉쇄를 할 것이다.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경제는 그렇게 쉽게 봉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요즘 시대에서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면요, 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네. 담배세 인상 네. 이후에 네. 공항 면세 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네. 뭐 한 보름만 네. 10갑만 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훨씬 많이 네. 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들이 그걸 막아내겠어요. 네. 네. 야. 개성공단을 새로운 남한 정부가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해도 북한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은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사용료를 더 내라, 인건비를 올리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하겠네요. 개성공단의 필수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네. 뭐 없는데도 없는데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없고 그거 외에도 단동에도 개성공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만 잘 운영해도 개성공단 건 만회가 되는 네. 북한의 사정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개성공단밖에 없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남쪽 그러니까- 분들이. 네. 잠깐 컸었는데? 네. 아까? 뭐,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일 예. 수 있는 거고요. 예. 바보 같은 짓을 내내 했는데, 예. 이제라도 안 해야 되겠다. 예. 저는 그래서 좀 단동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거죠. 네. 단동이 단순히 그냥 국경도시고 소소하게 그냥 하나의 사례가 아닌 남북 교류의 역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했을 경우에 개성공단 이전에 남북 교류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지금도 거기에는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필수 코스로 단동에 가서 북한 식당에 가서 한 3끼 이상 먹어보고 통일부 관료들도 그러고.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단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다른 걸 보고 오세요. 거기에 묘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자폐적인 선입견을 확인하는. 네, 확인하는 네. 공간으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것만 볼 수 있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의주만 바라보고 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쪽 네. 중국 쪽은 빌딩도 많은데 저쪽은 낙후해 보이고. 최근에 중앙일보 작년 재작년에 꾸준히 했던 평화 오디세이 네. 막 그런 답사팀도 네. 지성인 선우 한 분이 가셔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보시고 끊임없이 사설을 쓰셨지만 네. 그분들의 시각은 다 단절된 시각. 그러니까 가서 다른 걸 보고 오시기 네.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원 박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정치인들과 주요 관료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네.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봐야 될 걸 보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존에 주어져 있는 패러다임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개성공단이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김정일이 그랬잖아요. 뭐 무슨 저 군대를 뒤로 뺄 정도로 그렇게 결단했다. 예? 군대라는 게 안보 문제를 포기 또는 유예하면서도 할 정도로 목을 메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 막연히 했었는데 오늘 박사님 만나면서 그런 게 깨졌고요.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두서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쏙쏙 들어오게 단둥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금 전환기니까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발목 잡히는 식으로 우리만 우습게, 그리고 실제로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약간 지금 말빨도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미국,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뭐 주체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이상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단둥이라는 조치는 중요하다 하고요. 그 우리 청취자들은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고 독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쓰신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요, 선생님.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책을 우리 강주원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인류학자신데 단둥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정말 책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강주원 박사님.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은 이것도 단둥 이야기인데요.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자, 두 가지 책입니다. 강주원 박사님이 쓰신 압록강은 흐른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고요. 조금 전에 나온 건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한 두 권의 책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더 궁금하시다면 뭐 검색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라는 두 권의 책을 사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단둥이란 도시에 천착하시고 일반 정치학자와 달리 문화의 인류학자로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북한 식당에 가신 게 100번이 넘는다고요? 1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이 가셨던 정말 우리에게 귀한 얘기를 들려주신 강주원 박사님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폐쇄된 국가는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기준을 가지고 기존 뉴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딘가에선 들어왔겠죠. 만들기도 하나요? 아니 그건 정확하게 생산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정도는 없을 테니까. 단동에서는 뭐 삼성 핸드폰 다들 쓰시니까요. 그게 삼성 핸드폰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자판이 한글 자판이잖아요. 한국 핸드폰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꼭꼭 봉쇄를 했는데도 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많이 배웠습니다.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시